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2%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크게 많이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800억을 코스피에서 이탈을 시켰고 기관 투자자는 2,2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30억, 기관 투자자가 91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증시 전체가 눌린 상황에서 크게 반등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폭락을 멈추고 반등을 했지만 다우는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폭락이 좀 멈추고 실제로 이제 경기 실적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다우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다우가 폭락을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볼 것 없이 지금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니케이는 이제 1.3% 상승해서 마무리했고 상해종합도 1%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했지만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하락세가 멈추기 위해서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단 먼저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중동 전쟁이 이제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런 종식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정세가 꼬여버리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그런 미국의 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미국의 디폴트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이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하원 의장이 사상 최초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최초로 지금 탄핵이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생겼고요. 그 이후에 지금 3명의 이 지원자가 다 이제 그만두고 마지막에 이렇게 4번째 만에 친 트럼프 인사가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이 하원 의장이 지금 이제 지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 의장이 이제 다시 선정이 되면서 다행히 뭐 그런 업무 처리는 진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내달 18일이죠. 11월 18일에 다가온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우려가 커져왔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 불식되긴 했지만 11월 18일로 다가온 셧다운이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증시가 3주 뒤에 이런 셧다운, 미국의 셧다운 이슈로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특히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쪽은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쪽이고 이 하원 의장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지, 그죠? 공화당 쪽에서 예산안을 쉽게 통과시켜 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제 이전처럼 10월달처럼 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쉽게 통과되지 못하면서 미국의 디폴트 이슈가 점점 부각이 된다면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대선 때까지도 쭉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달 18일까지 이런 디폴트 이슈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뭐 반등을 했지만 뭐 반등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미 아래 꼬리는 전날 이 찍었던 저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서 찍고 올라왔고요. 요렇다는 것은 아직 저점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지금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600선에서 뭐 2200까지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어떻게 이 코스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바닥까지도 지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증시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디폴트 이슈가 더 부각이 되고 정말 미국이 디폴트가 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중동이 확전이 되고 세계 전쟁으로 이제 치닫는다면 당연히 증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면 증시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미리 이제 매도를 하고 손절을 치고 빠져나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빠져나갈 거면 이미 3,300에서부터 내려올 때 이미 증시에서는 다 손을 털었어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점이 오면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상승기, 하락기, 그리고 횡보기, 그리고 이제 큰 이벤트 하나 터지고 금리 상승기, 다시 하락기, 그리고 횡보 구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전처럼 또 이제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큰 이슈가 또 터진다면 추가적으로 또 고를 팔 수가 있죠. 이전 전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단 정부가 대응해 주기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실히 좋지 않다라는 신호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코스피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적지 않은 물량으로 계속 빠져나오고 있고요. 지금 3일 정도 해가지고 한 1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9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코스피를 지금 저점 매수해서 계속 이제 본격적인 매수를 하겠다라는 신호보다는 그냥 많이 떨어져서 좀 사보자라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그런 물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저점 위치를 더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 위주로 모여있는 코스닥 지금 이제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740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요. 반짝 반등을 했지만 크게 많이 반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이슈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투자 일정이 밀릴 거고요. 그런 이 고성장 기술주들이 기대를 받아왔던 그만큼 실망감도 커질 거고 컨센서스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코스닥에 이런 급락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딱 집어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천천히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 크게 매수 없이 뭐 130억, 뭐 400억 이렇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이면 11월 달이면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고요. 그런 리밸런싱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편출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런 종목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원 정도 올라서 1358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뭐 높게 유지가 되네요. 그래서 이 상단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이제 밀어 올려 가지고 터치를 하고 있고요. 21선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또 한번 이제 그런 이슈가 터지거나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환율은 이렇게 다시 한번 양봉을 크게 띄워서 다음 레벨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1340원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동 전쟁도 새로 터졌고 그 다음에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계속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저는 1450원 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당연히 외산 그 제품들을 구입하는 수입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커질 거고요. 1100원대에 이제 매입을 하던 기업들이 지금 1300원, 1400원까지 가버리면 매입 원자재 가격값만 지금 이제 10%, 20%가 그냥 올라버리는 상황이고요. 환율로만 따져도요.
그 상황 속에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또 올라가 버리면 더 올라가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이 상승하고 멈추면 상관없겠지만 계속 저렇게 장기화되어서 오랫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 선물은 네, 어제 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네, 좀 하락하는 분위기고요. 원자재 가격은 천연가스가 3.4달러까지 또 치솟았습니다. 전날 더 치솟아서 3.6달러 부근까지 네, 찍고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지금 굉장히 고점까지 또 이제 올라갔고요. 최고점은 뭐 7달러 수준까지 이전에 전쟁이 터질 때쯤 급등을 했던 가격대인데 지금 그 상황과 유사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급등을 해서 4달러 넘고 5달러 넘고 이러면 또 LNG, 뭐 천연가스, 원유 이렇게 이제 원자재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국가들 위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또 한 번 큰 적자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WTI유도 지금 85달러까지 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90달러 찍고 이제 내려왔지만 쉽사리 지금 이제 8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 초, 올 중반까지 이제 유지하던 가격대를 레벨업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원유 가격도 계속 이제 90달러, 100달러까지 밀어 올리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하나가 뭐 이 안개가 거쳐야지 차례대로 이제 거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 하나씩 안개를 쳐버리니까 굉장히 분석하기도 어렵고요. 시장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도 어떻게 갑자기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요 상황들에 대해서 야 이제 주식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뭐 1000포인트 아래로 코스피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좀 견디고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좀 때를 기다렸다가 아주 최적의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한다면 사실 평소에 잘 오기 힘든 가격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를 파고 올라왔던 지수들이기 때문에 저희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코스피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그 다음부터 바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고를 깊이 파버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검토하고 있고 불법 공매도를 잡기 위한 이 준비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바로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 내리고 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은 증시를 올리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충분히 내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손절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이슈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 4.84%입니다. 다행히 뭐 5%대 찍고 내려와가지고 또 4.9% 왔다가 갔다가 지금 계속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점을 찍어 높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점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음 달 11월 달에 있을 미국 디폴트 이슈에 따라서 또 이 국채금리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기는 이르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정화가 된다면 좀 더 떨어져서 평소에 우리가 횡보하던 그 횡보 라인 4% 밑으로 지금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3%대로 다시 좀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져야지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은 굉장히 이제 이 증시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달이 될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증시 리뷰가 길었는데 여러분들 꼭 이 증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금리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이런 주식의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해 놓으시면 다음 침체기 다음 이 주식 폭락 시기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굳이 우리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가 손실을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음에 있을 이 하락장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장이지만 좀 이제 잘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증시 리뷰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0.37% 하락했고요. 13,5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상승 하락 계속 반복하면서 증시도 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다 보니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도 거의 없었고요. 13,610원인데 뭐 큰 의미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지금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200만 주 초반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증시 전체가 계속 눌려지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작년 10월달 이 시기와 올해 10월달 시기가 어떻게 또 이렇게 일치하는지, 네, 굉장히 또 큰 급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때도 이제 10월 말에 폴란드 원전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급등을 시키는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좀 연말에 그런 좋은 이슈가 하나 터져가지고 이런 갭을 빠르게 좀 메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도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졌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블록딜 이슈도 있었지만 증시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매도도 많고 그렇게 이 비친화적인 그런 경영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패턴의 흐름과 그 다음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이슈 없이 그냥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이다라고 보고요. 네, 거의 비슷하죠. 네, 2,800포인트에서 작년 10월까지 2,200 한번 찍고 2,100 한번 찍고 올 초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해서 2,600 찍고 2,300, 2,200까지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의 두산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고요. 네, 그런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혼자 굉장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수조 원대의 그런 수주를 하거나, 네, 수조 원도 이제 5조 이상의 그런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네, 최근에 이제 계속 검토되던 그런 이슈들 있죠. 네, 해외 수출을 향한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주가 딱 이제 확정이 되면 네, 그런 움직임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주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슈만 하나 터진다면 사실 이전에 12,000원, 11,000원대까지 갔던 그런 주가가 17,000원, 18,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이제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던 그런 가격대까지 빨리 회복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증시가 더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전체가 다 떨어지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증시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경기 침체와 맞물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사실 제조업 관련 기업들은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상황이죠.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죄송합니다.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투자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대감이 부풀어 있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둘씩 예산이 깎이고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렇게 잘 올라가다가 완전히 박살이 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에너지 플랜트 관련 그리고 건설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 관련 두산밥켓, 현대 HD 인프라코어인가요? 예, 현대 인프라코어도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한 30% 가까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자재들이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빠졌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플랜트 관련 이 수주권들이 지금 연말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일정들이 연기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이제 그런 이 전망, 이 상황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 급락 사태도 그런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같이 하락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니 올라가니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된다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월봉도 뭐 거의 이렇게 쌍바닥 거의 찍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꼭 여기서 뭐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으면 이 아래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가 뭐 1900, 1800, 1700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갈지 안 갈지, 웬만하면 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상황들이 굉장히 상황들이 급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동 전쟁도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전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하고 지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차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13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1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가 9만 1,000주, 뭐 대부분의 매수 진행되었고요. 보험, 투신, 은행, 뭐 기타 금융 모두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2만 1,000주 매수했고요. 사모펀드 2만 4,000주 매수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뭐 눈에 크게 띄는 수급은 없고요. 사모펀드도 이제 뭐 매도를 끝내고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투신도 이제 큰 매도는 끝내고 큰 변화 없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이제 큰 매도를 끝내고 한 3일 정도는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뱉었던 물량에 대비하면 매수가 굉장히 초라하죠. 근데 일단은 매도가 멈추었다는 것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날에도 이제 33만 주 매도를 했는데 실제로 집계된 매도는 3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오늘도 이제 21만 주 매수가 진행되었고 집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이 매도 물량도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국매도 상환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매도가 상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1223만 주 국매도 잔고가 오히려 조금 더 늘었고요. 한 4만 주. 근데 뭐 1200 초반대에서 크게 아직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뭐 하루가 지나면 70만 주, 80만 주씩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빠르게 이제 국매도 잔고를 채워 넣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큰 움직임 없이 지금 이제 멈추어 있더라. 그래서 10월 27일자로도 전체 거래량 20만 주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국매도 잔고는 크게 늘지 않는데 국매도 1거래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량은 작지만 오늘도 거래량이 210만 주였기 때문에 전체 이 국매도 비율로 보면은 한 9%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 가까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이 다음 달 있을 그 MSCI 리밸런싱에 맞춰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국매도 잔고, 국매도 세력, 그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 국매도 수급은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다 알 겁니다. JP모간, 신한증권, 모간서울 이 세 증권사가 계속 매도를 집중을 하고 있죠. 항상 내릴 때 보면 이 세 증권사가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반대로 메릴린치가 계속 매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최근 10일 동안을 집계를 해보면 메릴린치 매수량이 높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이제 JP모간, 여기 모간서울 신한증권도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가 다음 달 MSCI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매도는 모간서울 JP모간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량이 유지되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는 지금 메릴린치라든지 골드만삭스, 새로운 이제 국매도와 관계없는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분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세도 보시면 21만 주 플러스에서 지금 34만 주로 또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전날도 이제 매도량 거의 다 죽여버리면서 3만 6천 주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유율로 따지면 12.8%까지 회복을 했고요. 12.49%까지 떨어졌던 보유율이 지금 한 0.3% 정도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붙어준다. 근데 지금은 두산을 올리기 위해서 수급을 이렇게 유입시킨다기보다는 다음 달 있을 그런 MSCI 리밸런싱, 뭐 옵션 만기 이런 이 파생 상품 관련해서 물량을 교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매도를 계속 쌓아놓고 있고 누군가는 매수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는 결국에는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 구조가 코스피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이 움직임보다는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차장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가 또 한번 늘었죠. 132만 주까지 이렇게 또 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늘어나던 이 패턴이 또 줄어드는 패턴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60만 주까지 대차장고를 채웠고요. 지금 뭐 2,900만 주, 2,8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1,200만 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 대비해서 둘 다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좋지 않게 이어진다면 뭐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채워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증시 분위기가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대차장고라든지 국매도 잔고가 같이 상환이 되지 않을까. 특히 그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국매도 잔고는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그 당일에 또 교환이 되면서 대차장고가 대폭으로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뭐 최근에 이 움직임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이 관련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 소식들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11월 2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두산밥켓이 이제 먼저 발표가 되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2,976억으로 전년 비해서는 6%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럼 두산밥켓이 좋지 않은 실적을 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워낙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고성장을 했고 올 초에도 고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3분기에는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두산밥켓은 3분기 연결 실적 기준으로 매출 2조 3,600억, 영업이익 2,976억. 사실 분기 실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네. 이렇게 4분기를 다 합치면 두산밥켓은 전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3천억 가까이 되는 아주 초우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밥켓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서 42,000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도 한 5조? 네, 그 안팎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기 침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두산밥켓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다음 달 그럼 내년에 있을 실적이 좋지 않아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떨어지는 것이 주가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 뭐 사모펀드, 투신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이클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산밥켓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일단은 성장하는 피크는 한번 찍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기업이 지금 후진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2.6%고요. 이 기계 관련해서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말 6,700만 달러에서 순차입금이죠. 지금 이제 순차입금을 마이너스 9,600만 달러로 이제 순현금 전환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차입금을 이제 거의 다 상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 때도 연결 기준 차입금이 감소한 것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지금 누적 매출액이 7조 4천억, 영업이익이 1조 1,300억입니다. 네, 4분기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조 4천억 가까이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단지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밀리고 뭐 투자가 좀 줄어들면 당연히 실적이 감소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 검토되던 건설들이 완전히 무효화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기가 시기일 뿐, 그죠? 시기가 좀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전성기가 좀 꺾인다면 내년에 전성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초우량주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연결 실적 기준으로 3분기도 무난하게 뭐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4천억 수준에서 영업이익 나올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해 잘 마무리할 것 같고, 한번 다음 주 목요일에 지켜보겠습니다. 뭐 지금은 실적이 중요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이 시장 상황, 그 다음에 수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에도 이제 원전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회계 처리 이슈가 아직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회계 처리 관련해서는 10월 19일에 이미 한번 감리를 진행했고요. 3차 감리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11월 달 초에는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분명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벌금을 피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일정 부분 주면서, 네, 금감원도 그런 체면을 살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그런 벌금,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손실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고객사가 계속 이제 땡깡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반영을 할지, 그리고 이미 손실로 잡아버리면 고객사가 쟤들 이미 손실로 잡았구나, 그럼 우리가 굳이 저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주지 않아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토를 한 거고요. 금감원 입장에서도 이해는 됩니다. 네, 손실을 예상되는 것까지 반영을 미리 잡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잡지 않고 갑자기 이제 손실이 한 분기 만에 커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것 때문에 큰 손실을 발생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아주 이 중징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경징계로, 네, 그런 벌금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네, 그런 벌금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네, 이 원전 수출 관련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EPC 관련해서 1조 6천억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했고요. 이제는 그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도, 네, 전체 우리나라가 1조 원 규모를 수주를 했죠. 그래서 1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얼마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천억 수준에서, 네, 수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큰 덩치는 아니더라도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가 지금 이제 이런 설비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둘씩 터지고 있고요.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 기후환경부 승인이 이제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다려보고, 그리고 올 연말 안에 폴란드와 이제 수의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또 각각 얘기가 다릅니다. 뭐 23년 안에 할 수도 있고 24년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도 최종 입찰을 이번 달 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고, 사우디 원전도 일단 중동 쪽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가 화해하는 무드 속에 좀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미궁 속으로 간 상황이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LG화학과 수처리 관련 기술을 협력을 하면서 또 사우디 쪽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네옴시티 관련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분명히 이슈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 이제 LNG 발전, 네, 아주 큰 규모의 총 10조 원 규모의
LNG 발전을 지금 입찰을 10월 말에 빠르면 이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관련 소식도 아직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면 뭐 크게 이 상황이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우디에서도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뭐 이런 다른 국가들도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높아서 네,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떻게 또 이제 이 좋은 혜택을 줄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로 이제 무탄소 에너지, 카본 프리 에너지에 대한 연합을 이렇게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들이 이제 다 들어온 상황이고, 이제 해외 국가들도 좀 동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CF 프리라는 그런 협의를 출범을 시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어떤 에너지는 써야 되고 어떤 에너지는 쓰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각 국가에 맞게 그리고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에너지를 없애버리고 한 에너지만 늘려서는 그 상황을 모두 타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화로운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카본 프리 연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E100 또 처음 취지는 100%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RE100을 출범시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그런 이 카본 프리가 그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 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 같고요.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런 것들을 채택을 하면서 인기가 있어졌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이 상황들이 만들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신재생 RE100만 해도 됩니다. 네, 해상풍력 터빈 유일하게 우리나라 8메가와트급 국산화 시킨 기업이고요. 그리고 대형 이 해상풍력 기업과도 협력해서 대신 조립해주는 그런 OEM 서비스도 하고요. 네, 관리 시스템도 이제 하면서 그리고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전의 시스템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신재생 에너지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에도 SMR 관련 그리고 대형 원전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원자로를 아주 안정적으로 양질의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 몇 안 되는 기업이고요. 가스터빈, 그죠? LNG 관련 가스터빈,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폐전 에너지화 플랜트, 뭐 주단조 플랜트, 이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라든지 그런 아주 큰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건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 상황 그리고 우리가 향해 가는 그런 세계 방향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상황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경기 침체도 결국에는 경기 화랑으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소식은요. 자, 로사톰입니다. 러시아만 소형 원전 진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로사톰의 CEO가 소형 원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아쿠티아인가요? 네, 여기 소형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원자력 발전 기술 기준으로 소형 모듈 원전을 먼저 짓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일본도 그렇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는 사실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와 중국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왔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의 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최근에 다시 이 시장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몇몇 테라 파워, 엑스 에너지 이런 홀텍사 그런 기업들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다시 뺏어오려고 하죠. 그런 과정에 이제 제조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하기 위해 했던 거고, 그리고 전 정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권 지금 현 정권 때도 그렇고 미국과 그런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소송전을 해서 좀 불미스럽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기술 그리고 영업력 그다음 외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잘 협력해서 좀 소송도 잘 해결해서 이런 이 중국과 러시아의 빈틈 시장을 좀 잘 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시장 상황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경기 침체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들의 정책, 그리고 에너지 플랜트 건설이 가속화돼야 되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라서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중동 쪽 고유가 시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국가들은 투자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동 쪽 수주 소식 위주로 한번 초점을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기후환경부 승인, 그리고 우리나라 합작사 건설, 그 다음에 이 수의계약 형태의 계약, 이런 것들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이번 주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계속 눌리기만 했는데 주가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